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볼라 바이러스 병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에볼라 바이러스 듣기만 해도 조금 무서운 병이라고 이제 기억을 하실 건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궁금했던 것들을 좀 해소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병이 한참 유행할 때 이제 2014년, 2015년으로 다들 기억하실 건데요. 당시에 기억하시겠지만 한국 의료진들도 현장에 가서 환자를 직접 봤는데요. 제가 이제 그 의료진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실제 거기 가서 에볼라 환자들을 진료를 하고 또 같이 손도 잡고 또 많이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병 자체가 워낙에 사망률이 높은 질환이어서 제가 이제 이진으로 갔었는데 실제로 에볼라 환자를 보러 갔을 때 한 30여 명의 환자를 진료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15명 정도, 거의 절반이 사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의료진으로서 도와주러 간다고 갔긴 갔는데 눈앞에서 환자들이 한 명 한 명씩 쓰러지고 돌아가시고 이런 것들 보면서 되게 씁쓸하기도 했었고, 그래도 오지 않았던 것보다는 가서 그래도 도와서 15명이라도 그 회복된 환자들을 경험했던 것들로 또 감사하기도 했었던 기억이었는데요. 어쨌든 그런 경험담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질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병에 대한 그 2015년 말 이제 거의 유행이 종료될 때쯤 시점에서 환자 발생 상황인데요. 보시면 실제로 환자 발생은 한 28,000여 명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1,000여 명이 사망을 했거든요. 정말로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사망할 수 있는 그런 질병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의료진들도 상당히 고초를 많이 겪었는데 이제 이게 의료진 발생 상황을 보여주는 편인데요. 저희가 방문했었던 시라리온 같은 경우에 의사와 간호사들이 거의 300여 명이 감염이 됐고 그 중에 200여 명이 사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현장 도착해서 의료진들 만나고 이러다 보면 에볼라에 대한 공포심이 상당했지만 그래도 자기 민족 사람들 살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위험하더라도 환자 진료 열심히 했었던 현지인들을 봤었고요. 또 저희들도 그분들 하는 모습 보면서 정말 열심히 도와줘야 되겠구나, 열심히 치료해야 되겠구나 생각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긴 했었습니다. 시내에 이제 외출도 거의 자제가 돼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이제 외곽에 돌아다닐 수 있었는데 어디를 가나 이렇게 에볼라에 대해서 이제 안내하는 거, 또 에볼라 의심 증상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포스터들이 거의 뭐 전국 전역에 다 붙어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제 모습인데요. 저희가 이제 보호복 입고 진료했던 모습인데 에볼라 바이러스는 환자의 혈액이라든지 체액을 통해서 전파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피부 노출이 전혀 없게 이렇게 두툼하게 이렇게 이런 옷을 입고 또 얼굴도 이렇게 점막이 노출되지 않게 이런 보호복을 입고 이제 환자 진료를 하게 됩니다. 이 당시 이게 온도가 뭐 35도 넘는 그런 아주 더운 곳이었는데 이렇게 옷을 입으면 30분만 돼도 정말 온몸에 땀이 배어가지고 정도로 이렇게 고생을 하긴 했었는데 어떻든 간에 이런 형태를 가지고 진료했었다는 것들 이제 보시면 알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 도착했을 때 처음 만났던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에볼라 바이러스 병 하면 다 출혈이 돼서 뭐 어떻게 되는 모습도 생각하지만 이 친구 같은 게 17살이었는데 에볼라 걸렸고 사실 부모님들도 걸려서 부모님들도 사망했고 이 친구도 에볼라에 걸려서 있는데 합병증으로 이제 뇌염이 발생해서 계속 경련을 하는 상황이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인공호흡기를 이렇게 달고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었고요. 이 친구는 많이 회복돼서 퇴원하긴 했었는데 이후에 그 뇌염의 합병증인 경련 때문에 저희가 철수하고 난 다음에 또 사망했다고 연락이 돼가지고 저희가 되게 안타까워했었던 그 환자입니다. 그러면 에볼라 바이러스는 뭘까에서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게 정말 이번에 새로 나온 바이러스는 아니고요. 1976년에 그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바이러스가 확인이 됐는데 초반에는 그 출혈성, 그러니까 몸이 막 이렇게 피가 나면서 환자가 죽는다 그래서 아프리칸 헤모리직 피버,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유행하는 출혈성 그 질환 이렇게 이제 알려졌었다가 이후에 이제 에볼라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됐던 강 이름, 에볼라 강 이름을 따서 에볼라 바이러스라 명명이 됐고요. 2014년, 15년 이전까지 한 1,500명밖에 발생을 안 했었는데 아까 보여드린 대로 유행하는 시기 28,000명 발생했었으니까 거의 40년 넘게 발생했던 숫자보다 그 2년 동안 발생한 환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면 에볼라 바이러스 병은 그러면 어떻게 사람에게 이제 감염되나 이런 걸 찾아봤더니 아직까지 확실하게 알려진 건 아니지만 에볼라 바이러스랑 유사한 바이러스가
박쥐랑 그리고 유인원에서 이렇게 발견이 되고 있어서 아마도 박쥐나 유인원 사이에 이렇게 계속 바이러스가 존재하고 있다가 이제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접촉이 되면 사람에게 전파시키고 그 걸린 사람이 또 사람에게 전파하는 그런 양상을 볼 거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감염된 환자의 체액이나 혈액에 노출되면 발병하기 때문에 뭐 메르스처럼 호흡기 전파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파될 수 있는, 그러니까 노출되면 잘 발병하지만 체액이나 혈액에 노출되지 않으면 아예 발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인 사이에서의 발병은 그러니까 흔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병 패턴은 잠복기가 한 2일에서 21일, 최장 21일로 보고 있고 발병할 때 초반에 아주 고열이 나고 난 다음에 환자의 진행이 아주 급격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뭐 아주 빨리 나빠지는 분들은 뭐 3, 4일 만에 사망하는 환자들도 있었고, 조금 이제 경하게 경증으로 이제 감염된 분들은 한 일주에서 2주 정도 이상 이제 발병이 진행되기도 했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유행했던 거는 자이레가 이제 옛날 콩고 민주공화국의 옛날 이름인데, 이번에 그 서아프리카 유행한 것도 그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유행했던 거랑 비슷하고요. 그리고 바이러스명은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길다란 꼭 지렁이처럼 생겨 있어서 이런 모양의 바이러스가 이제 현미경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증상은 어떠느냐? 초기 증상은 열나거나 근육통이 있거나, 그 다음에 또 구토하고요. 그 다음에 며칠 지나면 바로 이제 설사를 아주 많이 하는데요. 저희가 환자를 보다 보면 거의 뭐 하루에 10리터 이상 설사하는 환자가 있을 정도로 아주 초기 증상은 장염 증상이 아주 심하게 나타나는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후에 이제 환자 상태가 확 악화되면 이제 출혈이 일어나서 피부 또는 점막 출혈, 뭐 잇몸에서 피가 난다든지, 심지어는 장에서 장출혈이 일어나서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쇼크가 와서 사망하는 환자들도 실제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증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초반에 열나고 설사하는 질환이 아프리카에 상당히 많거든요. 뭐 식중독도 그렇고 말라리아도 좀 비슷한 증상이기 때문에 초기 증상만으로는 다른 질환이랑 감별이 어렵기 때문에 초기에 이제 그 에볼라로 의심을 못했던 많은 의료진들이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 중에서 혈액이 노출되거나 뭐 설사 같은 그런 체액에 노출돼서 의사나 간호사들이 많이 발병해서 사망했던 원인들도 초기 증상이 다른 병하고 잘 구분이 안 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증상들, 어떤 증상이 있는 사람이 많이 사망하느냐를 이제 의학 논문에서 나왔는데, 이게 영어로 있어서 복잡한 것 같긴 하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위크니스라 해서 전신 세약감이 심하거나 어지럽거나 설사량이 엄청 많은 이런 환자들에서 상당히 중증으로 진행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봤었냐면, 그러니까 환자가 이제 에볼라에 확인돼서 입원할 때 걸어서 들어오는 정도의 환자, 그러니까 좀 약간 경하게 걸린 환자들은 대부분 이제 살았고요. 너무 설사가 심하고 이래서 그 전신세약감이 심해가지고 걸어서 들어오지 못하고 누워서 막 이렇게 간신히 이렇게 실려온 환자들 거의 대부분 사망했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런 설사량이 많으면 환자들이 혈류량이 감소되고 여러 가지 합병증 생기면 사망을 많이 했었던 거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도식화하면 발열기가 있고 한 4일 정도, 그 다음에 4에서 7일은 장염, 아주 설사하면서 힘든 시기, 그리고 장염기에 너무 많은 수분을 뺏기기 때문에 그런 수분이 너무 많이 빠져서 여러 가지 뭐 폐부종이라든지 신부전 같은 게 생기면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사망하는 그런 시기를 겪게 되는 그런 경과를 보이게 됩니다. 현재까지 가장 이제 불행한 거는 표준적인 치료가 없다는 거. 뭐 연구가 되고 있는 약들이 있긴 했지만 아직 임상이 다 종료가 되지가 않아서 표준 치료가 없다는 거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치료는 일단은 최대한 환자가 이 병을 스스로 이겨낼 수 있게끔 도와주는 치료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수액도 공급하고 전해주도 교정하고, 출혈을 하면 수혈을 한다든지, 그리고 폐부종 같이 이제 폐 상태가 나빠지면 산소 농도 유지 치료도 하고 혈압을 유지하는 그런 승합제라 그래서 혈압을 올리는 약들도 쓰고 이래야 되고요. 다만 아프리카는 인공호흡기나 투석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치료가 상당히 어려웠지만, 이제 선진국으로 이송된 환자들은 인공호흡기나 투석 같은 방법까지 동원해서 아주 그냥 중환자 치료 열심히 해가지고 치료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사망률은 뭐 많게는 70%, 적게는 30, 40%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료가 발달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사망률이 10% 내외로 보고되고 있어서 치료를 정말 열심히 하면 사망률도 많이 줄일 수 있는 질병이기는 해서 너무 공포감을 많이 가지실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제 환자 봤었던 사진을 찍은 건데요. 여기는 이제 투석기계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보호복 입고 진료하는 모습들, 외국 의료진들 같이 이제 진료를 했었고요. 여기 좀 환자, 얼굴 한번 좀 환자가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제 응급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 이거 보면 이제 환자 한 명이 이제 사망 직전에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기 직전의 모습인데요. 어떤 갑자기 환자 상태가 나빠져서 막 갑자기 이렇게 사망하는 경우들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환자 입원해서 막 환자 의식 있는 상태에서 막 격려를 하고 있는데 하루 뭐 이제 휴일이어서 쉬고 다시 근무하게 되면 이미 그 의식이 명료했던 환자가 그 이틀 있다가 출근했을 때 사망했었던 경우도 있고 막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이제 고민하고 노력을 했지만 그런 환자 사망할 때 상당히 저희가 우울했었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환자들의 어떤 환자들이 많이 사망하냐 보게 되면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바이러스가 몸 안 체내에서 더 많은 환자들이 많이 사망한다고 돼 있어서 이런 환자일수록 이제 뭐 경과도 빠르고 또 아주 사망률도 높은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었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고민해야 될 바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아프리카 특히 시에라리온, 기니, 라이베리아가 아프리카 안에서도 제일 못 사는 국가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치명적인 질환이 발생하는데 의료적 자원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초반에 환자 발생했을 때 환자들을 치료할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이제 정맥주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액이라고 말하는 그런 정맥주사조차도 없어서 환자 이렇게 설사를 막 10m씩 하는데 물만 잘 드시라고 할 정도밖에 안 됐었고 그렇게 수액 공급이 안 될 때 사망률이 거의 70%가 넘었었고 이제 서구 국가들이 조금씩 도와주기 시작하면서 또 그 국가 내에서 조금씩 안정이 되면서 이제 사망률이 9월, 10월쯤에 한 48%였고요. 10월, 11월부터는 이제 WHO라든지 미국, 영국, 프랑스 통해서 여러 가지 의료 자원들이 공급이 되기 시작하니까 32%, 11월, 12월에는 거의 20%까지 떨어지는 걸 본 것처럼 어떻든 환자를 적극적으로 초반부터 열심히 치료하면 사망률이 줄 수 있는 질환이었는데 아프리카의 열악한 상황들이 이런 환자들이 많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는 그런 부분이어서 어떻든 부의 불평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런 감염성 질환에서도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들을 많이 씁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볼라 바이러스 병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에볼라 병은 현재 서아프리카에서 강범위하게 발생했다가 현재 유행 종료 상태인 질병입니다. 약 한 25,000명의 환자 발생했었고 만여 명이 사망하기 때문에 치명률은 한 40에서 50% 정도 되고요. 전파 경로는 말씀드린 대로 감염된 환자의 체액가열에 직접적인 노출이기 때문에 국내에 환자가 아직까지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고 환자가 만약 들어오더라도 대부분 일찍만 진단돼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일반인들 사이에 강범위하게 전파될 사례는 없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에볼라 병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두려워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현재 치료제는 임상이 중간에 좀 멈춰있긴 하지만 좀 이제 괜찮겠구나 하는 치료제가 이제 개발 중에 있고 백신 같은 경우 현재 개발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여라도 국내 이제 환자들이 유입될 만한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백신들을 도입해서 사용하게 되면 환자를 보는 의료진이라든지 혹 행여라도 이제 환자의 주변에 있었던 가족들을 이제 좀 도울 수 있는 약들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백신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요. 너무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감염병 재난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초로 의료진을 파견했었는데요. 뭐 개인적으로는 파견된 걸 참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파견되고 나서 이런 에볼라병에 대한 연구에 대한 부분들이 그 당시에 너무 이제 시간이 없는 상태에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게 좀 잘 안 됐던 게 안타깝긴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조금 더 국가의 어떤 연구라든지 국가의 이런 감염병 정책에 필요한 연구들이 잘 수집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강구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백신과 치료제 임상이 완료되면 국내에서도 일부 비축을 좀 고려하고 있고 질병관리본부가 지금 노력 중에 있고요. 또한 국립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이 이제 국립의료원으로 지정이 됐는데 거기 에볼라 환자도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 국내에서 이제 좀 계획 중이고 건설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조만간에 의료진들도 환자를 잘 볼 수 있는 시설이 준비가 될 거로 생각이 되고 또한 실험 시설도 그러니까 BA4라 그래서 이런 에볼라 바이러스를 이제 뭐 백신 만들거나 치료제 만들 때 필요한 그런 안전성이 입증된 실험 시설도 질병관리본부에 구축이 돼서요. 우리나라 내에서도 이런 치명적인 에볼라 바이러스병 또 이외에 뭐 라사열 같은 그런 중증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들도 차근차근 시작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기 때문에 아마도 예전 메르스 겪었던 것 때처럼 그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은 만들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이제 아프리카에서는 지금 현재 완전히 종식된 상태이기 때문에 환자 발생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여 환자 발생이 다시 아프리카에서 시작이 되더라도 국내 준비도 어느 정도 설정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에볼라 발생 자체가 선진국에서 우리나라같이 의료가 발달한 국가에서는 치료를 못할 만한 병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에볼라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해결되셨나요?
막연히 무서운 병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에볼라 바이러스 병에 대한 오해를 좀 풀었으면 좋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아프리카의 열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망률이 높았지, 선진국가에서 환자를 진료했을 경우에는 사망률이 10% 내외도 안 될 만큼 치료가 또 잘 됐었던 병입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래도 이런 신종감염병들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의 대비, 또 국민들이 이 질환에 대해서 철저히 알고 준비하는 것들은 아주 중요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 또한 이 강의 들으시는 이제 여러분들, 그리고 저와 같은 의사들이 노력해서 이런 신종감염병에 대해 철저히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